그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어요.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1912년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의 무자비한 파도 밑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22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서 살아남았어요. 같은 상황에서 더 작은 선박이 나았을까요? 결국 빙산의 크기가 정말 중요했을까요? 배가 마지막 순간에 충격을 피하려고 항로를 바꾼 게 실수였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린 타이타닉이 그 시대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여겼다는 걸 알아요. 영국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을 위해 토마스 앤드루스가 디자인한 이것은 270m가 약간 넘는 길이에 높이는 53m였으며 840개의 개인 전용실, 수영장, 스쿼시 코트, 체육관, 그리고 2개의 식당이 지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일 인상적인 새로운 특징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었던 곳은 갑판 아래였어요. 타이타닉호의 선체는 물이 새지 않게 설계된 16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구멍이 뚫렸을 때 이 칸들 중 4칸까지 물이 들어가도 남은 12칸이 파손된 배가 떠 있는 걸 도울 수 있었어요. 이 칸들 덕분에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소문에 의하면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인 필립 프랭크는 심지어 타이타닉이 침몰할 위험은 없습니다. 이 배는 침몰할 수 없으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을 때 그 말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죠. 얼음이 선체를 따라 찢을 때 물이 새지 않는 칸들 중 몇 개가 파열되었어요. 타이타닉이 가라앉는 데는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타이타닉호에 부딪힌 빙산의 크기가 운명을 결정한 걸까요? 더 크거나 더 작은 빙산이었으면 달랐을까요? 빙산은 모양과 크기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것들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나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으로 지금은 결국 녹을 때까지 바다를 떠돌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빙산들 중 하나는 타이타닉을 쉽게 압도했을 거예요. 1957년에 발견된 이것은 높이가 168m였어요. 그건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와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큰 것에 부딪히는 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더 작은 빙산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크기가 집만 하고 부빙편이라고 불려요. 자동차 크기에 가까운 다른 것들은 소빙산이라고 불려요. 이것들은 배와 보트가 위치를 파악하기 훨씬 더 어려워서 피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록 더 작지만 부딪혔을 때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또한 빙산의 대부분이 바다 표면 아래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빙산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빙산의 80% 이상이 물속에 있어요. 대부분의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테두리는 보이지 않죠. 너무 가까이 배회하면 선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곧 닥칠 운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부딪힌 더 작은 빙산이었어도 여전히 그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빙산이 더 컸다면 더 빨리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이 항로를 바꾸고 충격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빙산 하나 지나쳤다고 타이타닉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는 빙하 절경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동쪽과 남동쪽으로 40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하나의 빙산 뒤에는 또 다른 빙산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탑승한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계속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했어요. 이 여행에는 더 작은 배가 적합했을지도 몰라요. 조종에 관한 한 타이타닉의 크기는 확실히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사실 사우스햄턴에 있는 선착장을 막 떠난 참에 다른 작은 해양 여객선 SS 뉴요코와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겨우 0.6m 차이로 피했어요. 확실히 이 거대한 증기선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은 항로를 바꾸는데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배대 빙산에 관한 한 배의 크기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일랜더호는 알래스카의 인사이드 패시지를 여행하기 위해 설계된 증기선이에요. 1901년 여름, 배의 앞부분이나 뱃머리에 구멍을 낸 빙산과 부딪혔어요. 배는 가라앉지 않았고 선원들은 배를 안전한 곳으로 조종하려고 했어요. 결국 뱃머리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선미는 물 밖으로 들어 올려졌어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68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2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38억 원어치의 금이 사라졌어요. 아일랜드호의 선체 길이는 73m였는데 타이타닉 크기의 거의 4분의 1이었죠. 그러니 그 작은 크기도 빙산과의 충돌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1959년에는 한스 헤드도프트호가 있었어요. 리틀 타이타닉 또는 덴마크 타이타닉으로도 알려진 이 배는 바다에 떠있는 가장 안전한 배로 불렸어요. 길이는 83m였고 9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진짜 타이타닉과 마찬가지로 한스 헤드도프트호는 바다의 험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이 중 강철 바닥과 함께 장갑 뱃머리와 7개의 방수 격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배가 침몰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침몰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첫 항해 중이었어요. 1월 31일 빙산에 부딪혔어요. SOS가 보내졌지만 요하네스 크루즈호가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했을 때 한스 헤드도프트호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배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는 9개월 후에 아이슬란드에서 해안으로 떠내려온 구명 튜브뿐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배의 작은 크기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더 작은 크기의 타이타닉이 1912년에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주진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만약에는 빙산이 발견되고 경보가 울렸을 때 했던 마지막 선택에 관한 거예요. 우선 타이타닉은 완전한 정지를 시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가 완전히 멈추는데 0.8km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빙산은 겨우 27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둘째, 타이타닉호는 조타기를 돌려 빙산을 피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선장이 명령한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고 그 결과 배의 선체에 깊은 상처가 났어요. 마지막 선택이요? 빙산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흥미롭게도 아마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면 충돌했다면 타이타닉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나리오에서 충돌은 배의 맨 앞부분의 손상으로 제한되었을 거예요. 빙산이 선체를 지나가면서 찢겨지고 여러 방수 격실이 손상되는 대신 4개의 칸만 뚫렸을 거예요. 그 뜻은 다른 격실들은 타이타닉을 계속 떠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했죠. 배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올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카르파티아호와 같은 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 탑승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을 거예요. 타이타닉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와일딩도 침몰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에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그는 정면 충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고 타이타닉 자체도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우선 타이타닉의 특별한 격벽은 빙산이 아닌 다른 배와의 충돌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거예요. 이 격실은 충돌 시 찌그러지면서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거고 다른 배가 나머지를 흡수할 거예요. 피해는 여전히 크겠지만 남은 격벽들은 배를 떠있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배와 충돌할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충격 흡수가 빙산에는 없어요. 대부분의 힘은 타이타닉에 흡수되어 배에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됐죠. 더 심한 건 그 충격이 배의 전신을 통해 전달될 거라는 점이에요. 리벳들은 터지게 돼요. 접합한 곳들은 찢겨져 나가죠.
그 격벽들은 빠르게 침수되어 선박은 더 빨리 가라앉고 그 결과 생존자는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만약에와 마찬가지로 우린 정답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는 비극이었지만 바다로 나가는 모험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를 초래했어요. 그 재난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발견들은 1914년 국제유빙감시대 또는 ICC의 창설로 이어졌어요. 이것은 대서양과 북극해의 빙산을 추적해 그 지역의 선박들이 빙산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예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구명보트를 선박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해요. 정기적인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의 격벽이 더 높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은 이중 선체를 만들기 위해 늘려져서 격벽을 진짜로 방수가 되게 했죠. 타이타닉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밤에서 배운 교훈은 더 많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 세기도 더 전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탑승한 2240명의 사람들 중 약 700명만이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 이 비극은 끝없는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배와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빙산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특히 크기와 관련된 건 무엇이든 말이죠.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호는 화이트 스타라인에 의해 새로운 여객선 함대 중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 건조된 배 중 가장 큰 배였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았어요. 배의 길이가 270m, 끝과 끝을 이어서 배치한 축구장 2개 반과 같았고 높이가 10마리의 기린을 위로 쌓은 것과 비슷한 53m였어요. 흘수선에서 가판까지 배의 높이는 4층 건물 높이에 가까운 18m였어요. 타이타닉호에는 베란다 카페, 식당, 읽고 쓸 수 있는 방, 터키식 목욕탕, 체육관, 그리고 스쿼시 코트가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심지어 수영장을 위한 공간도 있었죠. 그 여객선은 2,435명의 승객과 900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3,300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고급스러움도 중요했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갑판 아래에 16개의 수밀구획이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만약 사고로 선체가 손상되었다면 이 구획들 중 4개까지는 물이 찰 수 있고 반면 나머지 12개가 배를 뜨게 할 수 있었죠.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인 필립 프랭클린은 이게 바로 이 배를 정말로 놀랍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승객들은 불편함 말고는 겪을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거죠. 배는 1912년 4월 10일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를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의 빙산이었어요. 빙산은 매혹적이에요. 이것들은 빙하 분리라고 불리는 과정 동안 형성돼요. 이건 담수 얼음의 큰 덩어리가 빙하에서 떨어져 열린 물속으로 떠내려갈 때를 말해요. 빙하는 결국 녹아서 사라지죠. 북반구에서 이 빙산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서 와요. 남쪽에서는 남극으로부터 오죠. 여러분이 물 위에서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끝부분이에요. 대부분은 90%까지 물 밑에 숨겨져 있어요. 전체 사진을 조사해야만 빙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빙산의 일부분이 종종 제일 위험해요. 파도 아래에 무작위의 장소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가기 쉽고 배 바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큰 빙산만이 아니에요. 발견하기 더 어려운 작은 것들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빙암은 길이가 2m 이하고 물 위로 1m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빙산편은 크기가 4m보다 작아요.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을 때 빙산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1901년 아일랜더호가 알래스카로 가는 인사이드 패시지를 통해 여행하고 있었어요. 빙산과 충돌했고 바로 가라앉았죠. 운 좋게도 탑승한 178명 중 138명이 안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땐 빙산을 탐지하는 특별한 장비가 없었어요. 최고의 장비는 시력이었죠. 배 위에 유리한 곳에 있는 돛대 꼭대기 망대에서 2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를 내다보며 잠재적인 위험을 지켜봤어요. 망대는 가판 위 15m 높이의 배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돛대에 부착되어 있었죠. 이 높이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잘 볼 수 있었어요. 만약 뭔가 의심스러운 걸 봤다면 큰 종을 울려 경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그 후 선장에게 모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별한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특히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밤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망대는 창문으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아니었어요. 대신 환경에 노출된 커다란 개방된 통이었어요. 1912년 4월 14일 공기의 온도는 거의 얼뜻한 약 섭씨 4도였어요. 배가 시속 약 42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선원들은 그 차가운 공기가 노출된 피부를 압박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일의 유일한 장점은 교대 근무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을 실제로 발견한 선원은 프레드릭 플릿이었어요. 그 당시 레지널드 리와 같이 망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플릿이 왼쪽을 지켜보는 동안 리는 오른쪽을 스캔했어요. 두 사람이 교대 근무를 시작한 건 밤 10시였어요. 이미 얼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춥고 어두울 때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쌍안경조차 없었어요. 플릿은 나중에 쌍안경이 있었다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작업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플릿이 배를 눌렀어요. 한 번, 2번, 그리고 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함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온 것 같았어요. 배 엔진은 역회전했고 거대한 해양 전기선은 가까스로 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얼음이 그 배의 가판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빙산이 선체를 찢고 물이 밀려왔어요. 2시간 40분 후 타이타닉은 사라졌죠.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빙산은 쌍안경 없이도 어두운 밤에 육안으로 발견될 만큼 충분히 컸어요. 또 얼음 조각들이 배의 가판 위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승한 누구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린 실제 빙산에 대한 어떠한 영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찍힌 가능성 있는 빙산의 사진들이 있어요. SS 프린츠 아델베르트호는 1912년 4월 15일 아침 그 지역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 배의 승무원은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빙산이 떠다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빙산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요? 빙산의 바닥을 따라 붉은 페인트가 일렬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지난 12시간 이내에 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충돌로 인한 잔해들을 찾기 위해 그 지역으로 보내진 미니아호라고 불리는 배에서 찍혔어요. 그 까뜰의 선장은 잔해 속에서 오직 하나의 빙산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도 빨간색 페인트에 줄무늬가 그어진 걸 알아차렸죠.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부터 신문 보도는 빙산의 높이가 15에서 30m, 그리고 길이가 61에서 122m라고 추정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단서예요.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빙산은 아마도 그린란드의 해안에서 배핀만을 지나 데이비스 해협으로 향하는 바다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브라도해를 빠져나가 마침내 대서양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꽤 인상적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15,000에서 3만 개의 빙산을 만들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요. 이 중 단 1%만이 실제로 대서양에 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도중에 녹아버려요.
우리는 침몰이 일어난 대서양의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도 정도였다는 걸 알아요. 영하죠. 인간의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도는 사실 빙산에게는 따뜻한 거예요. 대부분은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북대서양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존재할 거예요. 이걸 근거로 타이타닉의 빙산은 1910년 또는 1911년에 그린랜드를 떠나 1912년 말이나 1913년에 완전히 녹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서양을 건넜고 배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세 번째 단서가 있어요. 그날의 빙산의 크기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게 확실히 빙암이나 빙상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두 종류의 빙산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진짜로 충돌하는 동안 가판에 흩어졌다면 빙산은 18m보다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신문에서 했던 추정치가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타이타닉을 무너뜨린 빙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빙산은 여전히 위협이에요. 최근인 2007년에도 유람선 익스플로러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남극 대륙의 웨들해로 가라앉았어요. 운 좋게도 모두 살아남았어요. 국제유빙감시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후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구는 여러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비행기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 감시대는 더 큰 빙산의 위치를 찾고 추적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해양 비극을 예방하고 있어요.